시선으로 왔습니다. 양시장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낙폭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행인 건지 이번 주에 빅이벤트는 어떻게 살얼음판을 잘 건너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권희 대표님, 코스피가 2650선 장중에 뚝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외국인 오늘 현선물 매도, 물론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세는 좀 줄어들긴 했네요. 현재 보니까 7천억 원 정도로. 근데 다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피 선물에서 사흘째 팝니다. 이거 분위기 확실히 꺾인 것인지 지금 매크로 빅이벤트에서 시장 흔들리고 있는 게 맞나요? 일단 왜 지금 2,700을 찍고 넘은 다음에 이제 다시 왜 하락을 했냐, 또 오르락내리락하냐라고 이제 보면 네. 지금 불안한 거죠. 사실은 CPI나 PPI 발표 이후에 또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줄고 있고요. 지금 올해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 뭐 4차례 금리 인하를 예정했는데 3차례로 정정했죠.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뭐 제가 볼 때도 올해 2번 정도 하면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이제 소화해 나가는 과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좀 튀었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3을 뚫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4%를 밑으로 하회할 거라고 기대했던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가 금리는 상승하고 가격은 그게 하락하는 거죠. 채권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위험 선호 심리는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억 넘었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죠. 결국에 이제 이게 위험 선호 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매크로 이슈 적응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저는 이제 포트 내에서 현금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 축소가 되는 이 구간, 이것을 소화해 나가는 시장 분위기, 현금 비중을 늘려라. 잠시 후에 전략적인 측면도 더 여쭤볼 거긴 한데요. 김종효 이사님, 오늘 BOJ 이벤트는 어떻게 보셨는지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상한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이때 구간의 지수가 낙폭을 살짝 좀 키우는 이런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환율은 오히려 엔화가 강세가 아닌 달러 대비 원 대비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흐름도 나왔거든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 네, 일단 지금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따가 나올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예상외의 발언이 나올까가 아마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근데 뭐 예상은 별게 없지 않을까라고 선물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엔달러를 보시면 이미 이거 선반영 됐죠. 150일이 넘었던 엔달러가 한 이틀 전인가요? 147까지 급격하게 이미 한번 내리꽂아서 환율 기준으로 한 3% 내외 움직임은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선반영하면서 무언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다가 일단 BOJ의 발표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스 0.1%를 제로로 되돌리는 정도의 흐름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의 상승에 불을 지핀 유동성의 공급은 세 군데서 했는데 미국 정부가 단기채를 남발하면서 공급했고, 그 다음에 연준은 RRP를 줄여서 지준을 늘렸고, 이 지준금을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에 갖고 있는 미 장기채를 받아서 이걸 또 대출해줬죠. 이게 시장의 하나의 또 유동성 공급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무제한 돈을 풀고 있었던 BOJ였죠. 그러면 BOJ가 돈을 일단 덜 푸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사실인 것 같고, 네. 그 수준을 넘어서 회수한다면,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회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런 가능성을 베팅하고 있다면 환율의 변화는 좀 더 드라마틱했어야 되지 않나, 네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별거 없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우에다 총재의 발표가 예를 들어서 자산을 지금까지는 계속 사주는 형태였는데, 네. 일본 주식은 작년부터 안 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네. 그다음에 미국 채권은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들이 유동성 공급을 멈추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러면 미국채의 주요 매수 플레이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채도 더 금리가 끌어올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 요인들이 진짜로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율 시장에서는 별거 없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그 전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은 큰 이견이 없네, 기대치에 부합했네 흐름에서 그냥 정상화의 움직임을 오늘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YCC도 폐지가 됐고 더불어서 이제 리츠, ETF 이 매입도 종료, 다만 국채 매입은 지속한다 밝혔는데요. 이 이야기에 더불어서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스탠스 변화가 또 있는지는 총재 기자회견 3시 반부터 진행되거든요. 이 부분을 보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오늘 외국인이 계속 파는 우리 시장의 수급에도 영향을 주나요? 근데 외국인 수급은 다른 방향에서 이해하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건 뭐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외국인들이 연초에 10조 사는 거 쉬운 일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보기엔 그 밸류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두 번의 변곡점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예. 변곡점, 이렇게 주주총회가 나와서 단기적인 기대를 전혀 채우지 못했을 때 삼성물산처럼 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뭡니까? 5월 달에 정부의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도 시장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 때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의 예정돼 있는 외국인 매물이 나오는 것에 불구하고요. 오늘 외국인들 뭘 사나요?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주사들도 사고 있고 현대차, 삼성물산도 사고 있거든요. 물산,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은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과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종목군들은 계속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래서 만약에 N달러가 정말로 크게 변하고 달러 인덱스마저도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면 외국인 수급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 나타나는 외국인 매물은 조금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20조 자금 중에 전부 장기 롱텀 자금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중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기대했던 자금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들은 주식 선물을 미리 매도해놔서 전혀 손실 없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 움직임 안에서 반도체주가 오늘 흔들린 것은 어떻게 봐야 할지, 지난주에도 엔비디아가 쉬어갔거든요. 그런데 18일 GTC에서는 좀 달라질 거다, 많은 이들의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정규장 0.7% 올랐던 엔비디아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으로 반전됐습니다. 당분간 좀 신중하게 봐야 하는지, 확실히 세론이었다, 국내장에서도 반도체주 흔들리던데요, 이 대표님. 일단 뭐 이걸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일단 또 가격적으로 부담을 다 느끼는 자리에 와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보면 신고가 영역에 가 있는 종목들이 그렇죠. 많았죠. 네. 뭐 최근에 뭐 그 사실은 액침 냉각 관련돼서 GST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이럴 때 전체적인 심리가 안 좋고 빠질 때 같이 빠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AI 산업의 확산, 어제 그 이제 젠슨왕의 기조연설에서. 연설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네. 확신에 차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스타트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AI 산업이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는 당연한 결과인데, 문제는 이제 항상 시장은 너무 빨리 반영을 했다가 또 이제 열을 좀 식혔다가 또 다시 또 확인하고 또 반영하고, 이거를 이제 반복할 텐데,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은 뭐 PER이 뭐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한 30배까지 내려왔다고 하지만 단기 급등한 건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900불대에서 좀 쉬어져 하는 국면을 좀 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을 좀 비축해야 된다. 그리고 뭐 목표가가 1000불 이상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미.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지만 투자분들은 빨리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은 또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국면을 줘야지만 또 새로운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매크로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뭐 세론이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제일 큰 건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금리 튀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 성장주도 특히. 그런 이제 위험 선호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뭐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의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단순 그 반도체 내에서도 보면 단순 기대감 위주로 올라갔던 종목들, 삼성의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가 쓸 가능성이 높아라고 했던 종목들, 뭐 특히 이제 뭐 CX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는 폭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시기에 오히려 덜 빠지고 잘 버텨주는 종목들이 보면 그나마 이제 실적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옥석을 가리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네. 안에서 좀 좋은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일단 오늘 신형칩에 대한 실망보다는 일단 쉬어가는 자리였고 게다가 매크로적으로도 부담 느끼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유효하고 아까 현금을 좀 늘리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래 키워드로만 올라왔던 종목들은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조정받는데 꽤 기회가 있는 쪽은 담아라.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아요, 현금을? 그렇죠. 이제 일단 뭐 조정이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뭐 네. 이번 주 내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조금 더 되겠지만, 보면서, 예. 네. 지금 여전히 뭐 주도적인 종목들도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내고 이제 조정을 받고 네. 있는데 다행히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 16만 원대까지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이상 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을 살 때 그냥 네. 한꺼번에 확 사시면 사실 내일 또 빠지면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분할로. 좀 나눠서 사시면서 예.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다. 근데 길게 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가 있을 수 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IT 버블 때 물렸던 분들도 지금 계속 갖고 있었으면 7배 이상 났습니다. 그 고점 대비. 예, 그렇게 보시면 저는 뭐 이쪽은 이제 네. 열리는 시장이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이었고요. 오늘의 섹터로 가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10시 구간부터 시세 분출이 대단했고요. 이후에 조금 시장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반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섹터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강했고요. 삼성 주총 하루 전날 그 기대감이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피인수 기대감에 20만 원을 돌파하는가 유의미할까요? 지금 자리 잘 다주고 있나요? 지금 로봇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구간에서의 주도주였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지수는 빠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튀어 올라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일단 이건 뭐 사이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큰 의미 없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향후 AI에 로봇을 연결해서 뭘 하겠다라고 할 때 국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이 몇십 배가 증가하는 대표 기업인가요? 뭐 스스로 반문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에 주도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뭐 시장에 아직 힘이 남아있다 보니 우리 시장도 자금이 존재하다 보니 자꾸 대안을 찾고 있는 거고 공교롭게도 또 이 구간에서 로봇 관련 재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맞아요.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많이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일 뭐 결전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다음에 LG전자와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지분 투자와 관련된 이 신규 상장주가 또 존재하고 있죠. 이런 뉴스들이 며칠간 해당 종목군들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로봇 관련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닌 사이 종목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들 종목을 계속 가져갈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실적이 따라와야 될 텐데 실적이야 당연히 이번 분기도 안 나오고 다음 분기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결국은 뭐 트레이딩 영역의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운 좋게 좋은 수익률을 내신 분들은 저는 수익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만한 임팩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올해 놓고 봤을 때 숫자가 좀 나올 기대감이 커지는 협동 로봇세대가 또 두산 로보틱스는 또 수술 보조와 관련된 성과도 최근에 나오면서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3월 내내 잘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원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12만 원이 상장 이래 최고가였잖아요. 여전히 물량 부담은 없는지 이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 어떨까요? 뭐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뭐 단기간에 전고점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흑자 전환 이슈가 있는데 연간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예. 올해는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네. 일단 분기부터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은 좀 확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 여전히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큰데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얘기하지만 작년에 활약이 이제 전 세계 1위였는데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그쪽은 이제 뭐 중국 수요가 감소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네. 올해 이제 얼마나 이제 로봇의 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물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협동 로봇 시장이 특히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사화되면서 주가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지금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빨리 가진 못할 거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10만 원을 뚫어도 사실은 또 한 번 쉴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지금 생각보다 조금 지루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좀 조정이 더 나오면 그때 오히려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로봇 쪽은 비중을 좀 크게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한 5에서 10% 내외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주도주로서는 아쉽다라고 하시네요. LG발 기대감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대주주인 엔젤로보틱스 26일에 상장해요, 김 이사님. 게다가 이제 LG발 효과를 드디어 이제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년부터 있었던 로보스타 그리고 로보티즈는 계약을 또 체결했죠. 이쪽도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세 종목과 함께 LG전자의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말로 로봇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네. 향후 로봇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와 로봇 플랫폼은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로보스타가 됐든 이번에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이 됐든 시장을 주도할 수 있거나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열심히 다른 데서 일감을 주는 걸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마치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과 뭐 비슷한 밸류에서 거래가 되거나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은 뭐 뉴스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뭐 트레이딩으로 결부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LG가 여기저기 지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기업들, 그다음에 네.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모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LG전자는 뭘 하고 있나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네. 최근 LS그룹과 함께 공장 자동화와 관련돼서 관련된 협력 사업을 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룹 내에 있는 LX 일렉트릭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가 공장 자동화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 공장 자동화하는 기업과 LG전자 갖고 있는 각종 IT 부품과 결합이 되면 네. 무언가 좀 이뤄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전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로봇주라고 좀 불릴 수 있는 종목은 뭐 기껏해봐야 LG전자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뭐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공상과학 만화에 나오는 그런 로봇이 아니잖아요. 뭐 휴머노이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로봇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 기업들은 전부 다 대기업이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선 기업들이라든지 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로봇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 뭐 중소형주 쪽에 주목해 보시기보다는 LG전자와 LS의 협업에 기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숫자가 나오는 쪽,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통해서 지금 종목을 암축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프로시선 정리할게요. 이건희 대표, 김종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